네, 이렇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요. 방역 의료 체계 일상 회복을 본격화합니다.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지금 6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확실히 감소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신규 확진자 수로 봤을 때 4월 셋째 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약 한 8만 8천 명이고요. 또 주간 총 사망하신 분의 숫자도 약 한 1,1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그 지난주에 비해서 한 40%, 신규 확진자 한 40% 감소한 수치가 되고 사망자도 2주 전에 1,700명대에 비해서는 3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세에 있고 이 감소폭, 그러니까 감소 속도도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망자 중에서는 이제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이라든지 20대 사망, 그러니까 20대도 3명, 소아청소년도 4명이 일주간 또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방역 조치들이 계속 해제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바뀌면서 또 그만큼 검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또 확진자가 또 어느 정도 늘어날지 그리고 지금 4차 접종이라든지 또 5에서 11세 기초 접종이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고위험군이 보호를 받으면서 이러한 방역이 완화되고 우리가 고위험군을 얼만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계속 주의를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위험군 관리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영업시간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했잖아요. 주말에 거리에 사람이 상당히 많던데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도 허용이 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식당, 카페를 제외한 그동안의 다른 실내에서 취식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염되신 경로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신 분들끼리 사적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했고 또 가족 간의 전파도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행동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관 또 돔 형태의 어떤 야구장 이런 데서는 취식을 허용하되 충분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또 최소한 식사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짧게 하고 또 우리 시식 코너 같은 경우에도 3m 이상 코너 간 거리를 둔다든지 사람 간에도 이제 1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유지하도록 하는 좀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실내 취식을 조금 제한하시고 어쩔 수 없을 때 조금 드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 적극적인 환기를 하시면서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으로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철도에서 흔히 계란을 까먹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생각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선택적으로 모임을 안 하시거나 그러실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일부 필수적인 공공 시설이나 장소,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뭐 노약자든 또 백신을 안 맞으셨건 모든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또 8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일주일간 감염력을 가진다고 봤을 때 여전히 한 우리나라의 50만 명 정도는 계속 감염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또 진단되지 않은 무증상 전염자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공간에서 감염 노출 위험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실내를 하는 지침들을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등급도 현재는 최고 단계인 1급인데 이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변화되는 점들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음압 격리 그리고 발견 즉시 신고와 같은 굉장히 좀 감염 관리가 철저한
감염병들을 우리가 1급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었는데 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염력 전파력은 높지만은 기존 변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증화율이 좀 낮아졌고 또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치료약도 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또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상 오미크론 자체로 인한 중증 진행보다는 동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압 격리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철저히 격리가 된 시설에서 그리고 철저한 감염 관리를 하면서 기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2급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부과할지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격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의무적으로 격리가 행정명령이 됐기 예.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권고로 바꾸게 되면서 생활비 지원 격리에 따른 그런 지원금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격리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이제 우리가 감염자 한 분이 더 퍼뜨리실 수 있는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잘 자가격리를 지키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의무로 좀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의무로 남기든지 예. 아니면 조금 더 격리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생활비 지원이 사라질 수 있고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 이거는 유예 기간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격리를 바로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권고로 바뀌긴 해도 예. 바로 또 일부 확진자분들에겐 해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또 논의를 거쳐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4주가 걸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더 걸릴지는 우리가 계속 유행 상황이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격리 의무 해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진다는 것, 다중 이용 시설에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는 변화되는 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실외라고 하더라도 근접거리에서 특히 이제 높은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기침이나 재채기 또 뭐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실외에서도 얼마든지 감염 전파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실외에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PCR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분들 마스크를 내리고 검사할 때 그분이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되면은 검사하시는 분이 뭐 마스크를 충분히 쓰셨어도 감염이 될 위험성이 높을 정도로 그만큼 실외라고 해서 이제 근접거리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얼만큼 많은가 그리고 그런 야외에서 우리가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 시 위험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야외에서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활동하실 확률이 좀 충분히 줄어든 상태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위험군이 특히 이제 4차 접종이라든지 충분한 보호를 한 상태에서라면은 감염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야외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 여전히 확진자도 많은 상태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게 되면은 또 상징성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졌나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라는 또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좀 강조를 해서 예. 크게 뭐 그림을 그려놓다든지 마스크 착용을 좀 더 강조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뭐 부정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또 왜곡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해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항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코로나19가 끝났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코로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실기 실습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재개가 되는데 우리가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행 단계, 그리고 안착 단계로 진행되는데 과연 최종적인 안착 단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이행 단계를 하면서 각 지역별 또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이러한 대면 활동, 대면 수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방역 완화가 되는데 여전히 기본 방역 수칙 준수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등교를 제한한다든지 또 식사를 급식실에서도 이제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실내에 환기를 시키고 또 손위생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하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대면 수업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어떤 중앙에서 일괄적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 어떤 자율적인 특성을 거쳐서 시도를 해보고 좋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나은 또 학교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기본 방역을 지키고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좀 우려하는 게 새로운 변이가 혹시나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재유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이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변이 출현에 대해서 항상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언제 출현할지는 좀 예상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는 충분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감염병이 좀 낮아지면서 2급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음압 격리 시설과 또 그 감염 관리를 위한 유지비 이런 것들은 유지 노력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고 또 신종 감염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인지하고 또 우리가 대응책을 찾을 때까지는 3T 전략으로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항상 해야 될 텐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을만 할 때쯤 긴장이 풀어질 때쯤 다시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고 또 지금 많은 백신 회사들에서 새로운 백신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유행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아직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또 질병청에서 권고하는 예방접종 수칙 이런 것들은 잘 우리 참고해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이 나오신 분이 16개월이나 코로나19로 계속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결국에는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례가 있어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잔류하는 원인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년 초반에 감염되셨다고 하고 면역 저하가 동반되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1년에 사망을 하셨고 병원의 어떤 정기검진 차원으로 질환 때문에 계속 다니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최장기간은 아니더라도 장기간 일부 분에서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연구들이 다른 연구들도 지금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대부분은 코로나에 한번 감염되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항체가 생겨서 보통 한 7일 이내면 한 90%가 감염력을 잃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데 일부는 조금 더 길게 배출될 수가 있고 죽은 바이러스가 배출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또 이제 전염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일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일부는 있으신데 이게 왜 그런가는 아직 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조금씩 계속 번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별 면역 상태에 따라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은 신체라고 하더라도 면역 세포가 이제 활동하지 못하는 특정 부위에서는 계속 바이러스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동물 실험들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다른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에서 이제 만성 감염을 일으키거나
또 뭐 잠복해 있다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활성화되는 바이러스들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장기간 배출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롱코비드, 장기적인 코로나 후유증하고는 좀 다른 네.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 이제 일부 장기간 후유증을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만성 감염 상태가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치료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는 않은지 좀 계속적인 연구와 또 거기에 따른 치료 전략 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필요할 수 있음을 좀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코로나19 관련한 대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